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과 노르웨이 클럽 보데글림트, 맨유와 스페인 클럽 아틀레틱 빌바오가 4강 대진표를 완성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원정으로 치른 8강 2차전 승리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 출전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 대체자로 낙점한 선수 마티스텔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던 텔이 분전은 했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도중에 불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하는 일이 있었던 사실이 디애슬레틱의 현장 취재 리포트를 통해 알려져 화제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재 공백 속에 토트넘이 어떻게 유로파리그 4강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어했던 의지를 어떻게 드러낸 것인지 디애슬레틱의 현장 분석 컬럼을 통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가 애국기업 인프레시와 함께하는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후원 굿즈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용사들을 돕고 있는 인프레시가 올여름 플라워 오브 피스 반팔 티셔츠를 출시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16개국의 국화를 형상화한 의미 있는 티셔츠입니다. 남녀 공용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오버핏 디자인으로 100% 순면에 통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질 좋은 반팔티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좋아서 올여름 후원이라는 의미 있는 일과 더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인프레시 후원 굿즈 한준TV 콜라보 페이지 저희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구매하신 분들의 이름을 직접 담아서 6.25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드리고 수익금 일부를 후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실제 인프레시가 6.25 참전용사분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영상도 소개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디애슬레틱은 프랑크푸르트 원정 승리가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차례 물론 짜릿한 승리도 있었고 때로 압도적인 상대를 잘 이겼던 경기도 있었지만 이번 승리야말로 가장 놀랍고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 1대0 승리는 올 시즌 홈에서 절대 강세를 보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이겼다라는 결과를 넘어서 올 시즌 내내 보여주지 못했던 면모, 인내심, 영리함, 조직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깊은 헌신이라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 하이라인, 닥치고 앞으로 축구만 보이면서 얼기설기 풀렸던 그런 모습과 달리 무기력하게 부유하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똘똘 뭉쳐서 경기했고 또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고 무실점을 해냈다는 거예요. 최근 토트넘의 역사상 최악의 시즌으로 평가를 받던 상황이 영광의 시즌으로 끝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비난을 받아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승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당성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디애슬레틱의 평가, 잭 핏브룩 디애슬레틱 토트넘 담당 기자의 평가를 보면 올 시즌은 토할 듯한 기복의 연속이었다고 했어요. 워낙 굴곡이 심하고 어지러운 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할 정도로 정말 혼미했던 경기를 많이 해왔다. 특히 지난 몇 달간 토트넘은 기복,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추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밤, 시즌 전체,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끝날 수 있고 진다면 바로 경질될 수 있는 그 순간에 토트넘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기를 펼쳐냈다며 이 롤러코스터가 계속 달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후토크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크푸르트전 승리의 과정, 내용, 그리고 선수들의 헌신은 포스테코글루 방식의 축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용인했는지 아니면 선수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을 꺾고 다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를 믿고 밀어붙인 뚝심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티스텔에 대해서는 이날 실력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토트넘 이적 후 좀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오히려 과도하게 힘을 주는 모습, 본인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지 뭔가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 있던 시절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던 잔재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는 훨씬 나았다, 보다 절제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티스텔이 커리어를 보내면서 9번 공격수보다는 왼쪽 측면 역할을 맡아왔고 거기서 안으로 파고드는 걸 더 편하게 느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맡아보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오른쪽 수비수인 크리스텐센과 오른쪽 센터백 뚜따의 사이 공간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마티스텔은 운반, 돌파,
돌파, 슈팅 시도, 크로스 시도 모두 괜찮았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어거지 골을 넣었던 지난 프리미어리그 경기보다 이 경기의 퍼포먼스가 분명 좋았어요. 특히 전반전에 골키퍼 산토스가 가까스로 쳐냈던 중거리 슈팅,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가마차기를 때린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텔이 따라했던 장면은 분명 본인의 본능적인 리듬과 강점을 보여줬던 장면이었고, 또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활동적 풀백으로 꼽히는 크리스텐센이 이날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이끌어냈던 게 텔이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토트넘이 점점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자 텔은 역습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수비에서 벗어나 공격 흐름으로 갈 때 빠르게 합류하면서 또 좋은 크로스 옵션을 만들었다. 후반 중반에는 또 한 번 안쪽으로 파고들며 크리스텐센을 벗겨내고 슈팅했지만 그 슈팅이 높게 뜨긴 했어도 적극성이 돋보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획기적인 경기,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단점도 보였지만 분명한 또 중요한 장점이 드러난 경기였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평가했는데요. 저도 이 경기를 통해서 텔이 뭘 잘하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더 많이 뛰고 압박하고 수비 커버도 하고 조율하면서 뛸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본인이 잘하는 공격적인 그 플레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미 겪어왔고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레벨이 낮은 분데스리가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었다. 아직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가 될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날 페널티킥으로 솔랑키가 오랜 본인의 골 가뭄을 끝내면서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마치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존슨이 헤트트릭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페널티킥을 차고 싶어 했는데 마티스텔이 자기가 차겠다라고 나서서 물론 성공시키긴 했지만 조금은 불편감을 남겼던, 존슨도 여기서 더 다투면 팀 분위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내가 양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처럼 또 한 번 마티스텔이 페널티킥이 주어지자 공을 딱 쳤어요. 지금 토트넘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손흥민 선수이고 그 다음으로는 메디슨이 차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부상으로 빠졌고 메디슨도 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그 얻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찰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텔이 차려고 공을 잡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솔랑키가 차라고 이제 감독이 나서서 정리를 한 거죠. 항상 토트넘이 프리킥 기회, 페널티 기회가 나오면 선수들이 내가 차겠다라고 나서고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중재하다 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손흥민 선수가 자기 욕심을 내서 자기가 차기 어렵다 보니까 양보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페널티킥 같은 경우엔 그래도 확실한 1번 키커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차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페널티킥을 서로 차겠다라고 난리를 부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상황, 사실 더 많은 골을 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우샘프턴전 때는 그냥 있었지만 이 경기는 훨씬 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개입을 하고 텔을 제지시킨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하는 페널티킥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인데 여기서 제지해준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오히려 이런 부담,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실축하기 마련이거든요. 무려 최근 11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솔랑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팀을 생각한다면 존슨이 그 두 골을 넣고 헤트트릭을 노릴 때보다 텔도 사실은 골을 넣고 본인이 뭔가 보여주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그 시점에는 본인이 차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때도 그래 너가 한번 차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헤트트릭이라는 기록 달성보다는 텔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기록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는 솔랑키에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팀의 최전방 공격수였거든요. 결국 솔랑키가 찾고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지난 1월 4일 이후 첫 득점, 무릎 부상으로 후반기를 망쳐버린 시기가 이어진 와중에 처음 넣은 골이었습니다. 2달 가까이 결장하다가 8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도 골을 못 넣고 있다 보니까 솔랑키에 대한 의심, 부진론이 또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크게 나왔고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영입한 솔랑키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 희생되고 있는 두 선수가 대표적으로 손흥민 그리고 솔랑키라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해왔던 원톱으로서의 전방 압박을 올 시즌에 솔랑키가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체력적으로 더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도 그나마 조금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솔랑키가 어마어마하게 전방 압박하고 뛰고 연계해주고 부딪혀주고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걸,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솔랑키처럼 압박하고 뛰면서도 그렇게 많은 골을 넣었던 건 대단한 거고, 그러면서 후반기에 상대에게 전술이 읽히면서 부진해졌고 팀 경기력이 떨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적을 했던 건데, 솔랑키가 와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도 솔랑키, 손흥민 이 선수들이 그 역할과 더불어서 공격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게만 구성을 해줬었어도 저는 둘 다 잘하면서 팀도 더 좋고 균형도 갖추고 더 좋은 플레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나 경직돼 있게 하나의 역할과 하나의 전술과 하나의 플레이에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을 오히려 많이 넣어야 되는 선수에게 추가적인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했을 때
두 개를 다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와 지원과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솔랑키가 희생이 된 겁니다. 마티스텔 같은 경우 아직 그런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에서의 압박, 연계, 그런 전술적인 역할을 안 하고 본인이 뭔가 보여줄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때로 손흥민 선수가 보다 공격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텔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들의 뇌피셜이 아니라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송사인 TNT 스포츠가 마티스텔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토트넘에 와서 시즌 도중에 왔는데 가장 알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던 선수가 누구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오도베르, 특히 손흥민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오도베르는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의 동료였고 비수마와 사르는 프랑스어를 같이 쓰는 사이이기 때문에 소통이 좋은 사이다 보니까 언급한 것 같고 딱 손흥민 선수만 본인의 존경을 담은 본인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영국 언론도 이를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아이콘이고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마티스텔도 알고 모든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귀감이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언급을 한 것이고 실제로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배우고 싶어서 토트넘에 온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뛰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내가 페널티킥도 차야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다 하려는 의지로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랑키 같은 경우 2013년 8월에 1억 유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으로 떠났던 케인을 대체할 적임자로 꼽혔는데요. 디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아이반 토니 영입을 본래 고려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했기 때문에 솔랑키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가 선택한 선수들, 중용한 선수들은 사실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용하고 아끼지만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이전까지 11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솔랑키의 문제는 솔랑키는 열심히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감독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난 시즌 솔랑키는 홀란, 파모, 이삭 다음으로 많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올 시즌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3명을 얘기했는데 손흥민, 솔랑키 그리고 부상 이슈가 있었던 히샬리송이거든요. 그런데 솔랑키의 슈팅 맵을 보시면 왜 득점을 저조하냐? 기대 득점이 낮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유망한 기회가 얼마나 왔느냐인데 솔랑키가 토트넘에 와서는 기대 득점이 10골이에요. 이거는 실제 득점 7골보다 사실은 골을 덜 넣은 것이긴 하지만 애초에 기대 득점이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을 때보다 적다. 기회가 적다. 그리고 슈팅 위치도 평균 11.7야드로 지난 시즌 더 가까이 문전 근거리에서 슈팅을 때렸던 것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는 토트넘에서보다 솔랑키가 6야드 박스,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더 자주 기회를 만드는 마침표 역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방 압박도 하고 또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에서 포스테코글루와 유사한 그런 공격적인 압박 축구를 하는데도 솔랑키가 골을 잘 넣게 변수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체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홀드업 플레이, 기술, 침투, 강력한 전방 의지, 골보다 많은 것을 안겨주는 선수가 솔랑키라고 본머스의 동료였던 스타니슬라스가 말한 것처럼 토트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타적인 역할만 하게 만드는 전술이 문제라는 것이죠. 브레넌 존슨이 골을 잘 넣고 있는 것도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그로 끌어주고 만들어주고 전방에서 솔랑키가 압박해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반대편에 있는 존슨이 프리하게 골을 넣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장에서 또 토트넘이 코치들을 주도로 많이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결국 존슨이 돌파와 어시스트를 잘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하고 존슨이 전방에서 압박 잘 못하고 피지컬이 떨어지니까 솔랑키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존슨에게 기회가 오는 건데 물론 존슨도 슈팅력이 나쁘진 않지만 솔랑키도 손흥민 선수도 결정력이 나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요인으로 현재 팀 내 최다골을 존슨이 넣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토트넘이 선수 구성 잘못했고 전술 준비를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고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가 희생되고 있다는 이유이며 마티스텔이 이렇게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솔랑키를 챙겨줘야 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솔랑키가 굉장한 압박, 공간 창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디애슬레틱이 분석을 했고 또한 실제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전방 압박, 하이블록을 통한 공프레싱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9.2회 솔랑키였어요. 그 다음이 리버풀의 조타인데 7.8회, 3위 포든이 7회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솔랑키 또 이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다른 어린 선수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문제이고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단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과 팀 전체가 성적을 못 내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 부진론이 결국 팀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의 두 다이나믹 듀오를 못 만드는 케인의 되찾아러 왔으면 손케 듀오처럼 쏜솔 듀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선수가 희생만 된 상황 속에
테리라든지 존슨 같은 선수가 살아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 솔랑키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간신히 이겼고 실점 위기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지난 울버햄튼전 개인적인 실수로 실점을 했던 로메로가 각성했던 것, 로메로가 그런 정신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던 것이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디애슬레틱도 분석을 했는데요. 부주장으로서 올여름에 팀을 떠날 거란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 로메로가 각성하고 유로파리그에 우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특히 말씀드린 실수가 오히려 직전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 잘해줬다라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1차전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비길 때 졸전을 펼쳤고 질 뻔했던 토트넘이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임했고 그에 반해 토트넘은 굉장히 절박하게 또 집중력을 갖고 노련하게 경기를 했어요. 감정 싸움을 벌일 때도 몸싸움을 벌일 때도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흥분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이걸 여유있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모로 토트넘이 이번 프랑크푸르트와 8강 2차전은 이길만하게 경기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이 전술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솔랑키가 페널티킥으로만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여전히 전술적인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손흥민, 솔랑키 그리고 오른쪽에 존슨이 아니라 쿨루셉스키를 쓰던지 다른 형태로 손흥민, 솔랑키가 공격을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만들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재활을 하면서 이 경기를 지켜본 손흥민 선수 걱정하시는 만큼 큰 부상은 아니고 늦어도 유로파리그 4강전에는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인데요. 게다가 사실 최근 그 경미한 부상이라도 달고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경기력을 못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는 리그 경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강전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고 이 경기 끝나자마자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승리 확정되자마자 메시지를 남겼죠.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So proud all of you. 너희들 모두가 자랑스럽다. Well done. 잘했다. Let's keep going 하면서 함께 가자 라면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4강전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 보데글림트와 홈에서 1차전을 치르고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에 보데글림트 노르웨이 원정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원정은 잔디 상태가 또 인조이다 보니까 많은 원정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동거리도 있고 날씨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원정이라고 합니다. 1차전은 반드시 이겨놓고 2차전도 실리적인 축구, 빌드업하고 또 쓸데없이 공을 오래 끌기보다는 이 잔디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영리한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리그 경기도 사실 모든 경기를 다 질 수도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유로파리그를 대비하는 전술 훈련과 컨디션 점검을 장으로 만들면서 지금이라도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의 고집스러운 플랜 A를 버리고 남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가는 길에 훈련 경기로 생각하고 만들어 간다면 기적적인 우승,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토트넘의 17년 무관을 끊어내고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세우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정말 힘들었던 시즌의 대미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와 한준TV가 함께 진행하는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한 집의 내부입니다. 갈라진 벽, 무너진 천장, 씻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 여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었는데요. 위태롭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고정된 문,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벽과 천장, 시멘트 벽 옆에 생활공간. 이곳 또한 참전용사가 정전 이후 긴 세월을 고단한 가난과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레시, 육군 장교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소기업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현실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우리 세대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씻을 곳이 없어 고통받았던 참전용사, 낡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위험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조차 힘들었던 참전용사,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삶을 사는 참전용사.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고 인프레시는 이를 세상에 알리며 곧장 주거 환경 개선, 전자제품 및 전기세 지원, 식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원이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나라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 대표는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 걸고 전장에 나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역사적 상징을 담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 이 티셔츠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의 상징적인 꽃이 담겨 있으며 모든 국가명을 새겨넣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직접 후원되며 놀랍게도 구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원서, 박성효, 정인지, 노지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티셔츠를 통해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모든 위대한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